근데 갑자기 어저께 말이야. 어저께 막 그 박주신 얘기가 떠올랐어. 그죠? 박주신이 그 병역 비리가 있다. 박주신이 병역 비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어제 낮부터 막 그 검색어 1위에 올라가고 그랬어. 그게 MBC에서 보도를 그렇게 했더만, 뭐 양모라는 박사가 양 누구? 양머식이라는 박사가 그 저기 누구야? 박주신의 박주신의 그 가슴 초음파를 비교해 보니까 박주신의 가슴 초음파의 상태와 이 척추의 뼈 상태가 달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저기 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보도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게 이미 작년에 나온 얘기래. 이게 이미 작년에 나온 얘기고, 그래서 이 지금 양승호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이미 한국의 검찰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그 혐의를 검찰이 인정을 해서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 중에 있는 거야. 박원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언론이 교묘하게 뭐 박원순은 고소를 취하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개뻥이라고. 검찰에서 인지해서 지금 기소한 거야. 검찰 본인이 고소를 취하든 말든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니까 기소를 한 거예요. 혐의가 없으면 기소가 안 되는 거야.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내가 그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어. 뭐냐 하면 2013년 5월 28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불기소 처분 결정서. 이게 뭐냐 하면 이미 2012년에 박주신에 대해서 병역을 기피했다고 누가 고발을 한 거야. 그러면서 박주신하고 성명불상의 누군가가 박주신 대신에 MRI를 찍었다라고 고소를 했었대. 그래서 이게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던 거야. 언제? 2013년 5월 28일. 이때가 누구 때였을까? 2013년 5월 28일. 누가 나한테 어저께 와서 따지는 거야. 검찰을 평상시에 안 믿더니 이건 믿냐고 막 따져. 2013년 5월 28일에 검찰은 우리가 믿지. 왜? 누가 검찰총장 할 때야. 최동욱이 검찰총장 할 때야. 2013년 5월 28일이면 최동욱이 검찰 총장을 할 때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결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정이 났던 거야.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의자 박주신, 그 다음에 2번 성명불상. 즉 박주신의 대신에 누군가가 MRI를 대신 찍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누가 이제 고발을 한 거야. 죄명은 병역법 위반이야. 주문, 피의자 박주신 병역법 위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그게 결정이야. 그 다음에 피의자 성명불상 병역법 위반 각하. 한마디로 존재가 드러나지. 얘네들 또 굉장히 당황하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왜 도대체 이거 내가 쭉 읽어줄게요. 읽어준 다음에 얘기할게. 잘 들어봐.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피의 사실. 피의자는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9일, 12월 27일 및 2012년 2월 22일에 다른 사람의 MRI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이게 피의 사실이야. 피의자가 여기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에요.
피의자가 2004년 5월 7일 징병검사를 받아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11년 8월 29일, 즉 이게 7년 뒤야. 첫 번째 2급 판정을 받은 뒤로부터 7년 뒤에 공군교육사령부에 현역병으로 입소하였다가 9월 2일 귀가 조치된 사실. 피의자는 20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 시, 이미 지방병무청에서 재검사를 받은 거야. 재검사 시 2011년 12월 9일자 자생한방병원 촬영의 MRI 자료 등을 근거로 디스크 탈출 등에 따른 4급 판정을 받은 사실. 이게 두 번째 사실이야. 그리고 이후에 피의자에 의한 병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피의자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사실 3가지가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논란이 2004년 5월 7일에는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왜 7년 뒤에 4급 판정을 받았냐. 근데 실제로 2급 판정 받았다가 7년 뒤에 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입소했다가 귀가 조치된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재검사를 받을 때 자생한방병원에서 12월 9일에 찍은 MRI를 가지고 와서 그 공익 판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인 12년 2월 22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야. 고발인은 2011년 12월 9일자 자생한방병원 촬영의 MRI 자료와 12년 2월 22일자 세브란스 병원 촬영의 MRI 자료 모두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것으로 피의자가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MRI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기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서울지방병무청장 작성에 누구? 메모해봐.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작성을 한 2013년 2월 6일자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검찰이 이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그 협조 요청을 보낸 거야.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보내왔는데 그 회신에 의하면 2011년 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된 MRI 자료, 즉 2011년 12월 9일자 자생한방병원 이 자료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가 피의자의 것으로 확인됐고 병무청장이 확인을 한 거야. 특히 2011년 12월 27일 재검사 당시 2011년 12월 9일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한 MRI 자료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의 것인지와 이게 병무청 재검사 시 이게 박주신의 것인지와 당시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박주신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주신을 상대로 CT 촬영 및 신분 인식카드 발급 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즉 피의자 박주신이 자신의 MRI를 지참하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주장이야?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주장이야.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신분 확인 카드를 발급받고 그리고 이 MRI를 갖고 온 거랑 CT 촬영을 해서 얘께 맞는지까지 병무청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세브란스 병원장이 작성한 2013년 3월 11일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두 번째로는 세브란스 병원 원장한테 회신을 받은 거야. 11년 12월경 타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그 자생한방병원 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의 판독 결과 동일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고, 두 개의 MRI가 같은 거다. 그리고 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의 재검사 전 과정에 입회한, 그러니까 재검사를 할 때 그냥 박주신만 한 게 아니라 서울신문 기자 송한수와 연합뉴스 기자 국기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위 재검사 당시 피의자 즉 박주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검사실에 입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실 팀장도
위 재검사 당시 피의자를 대신한 다른 사람의 MRI 촬영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MRI 촬영을 받거나 MRI 자료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두 번째는 세브란스 병원 원장이 입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양승호라는 사람이 뭐 세계적인 영상 뭐 전문가라며 대한영상의학회장, 그러니까 영상의학의 그 전문가들이 모인 영상의학의 회장, 학회장이 그 대한영상의학회장이 작성한 2013년 4월 20일자 의료감정사안 촉탁의뢰건 회신에 의하면 검찰이 그 영상이 진짜가 맞는지 다시 대한영상의학회 학회에다가 보낸 거야.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왔는데 2011년 12월 9일자 자생한방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와 11년 12월 2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된 CT 자료 및 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MRI 자료는 모두 동일인의 의료 영상으로 확인된다. 고발인의 진술, 이제 이 검찰에서 세 가지를 사실로 인정한 거야. 병무청에서 박주신이 제출한, MRI를, CT를 찍어서 확인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병무청에 제출된 MRI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MRI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거야.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이 영상의학 학회장이 회신을 한 거야. 그 자생한방병원 MRI, 병무청 CT, 세브란스 병원 MRI 전부 박주신의 것이 동일인의 것이 맞다. 이렇게 인증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즉 병역을 기피했다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여 혐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의자 성명불상은 그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을 대리하여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박주신을 대리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피의 사실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각하한다. 이게 누가 발행한 거냐 하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서 발행한 박주신 불기소 처분서야. 한마디로 병역 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양승호라는 사람이 작년에 막 박주신이 병역 비리했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양승호와 7명이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 그 7명 중에 이미 울산에서는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야.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MBC에서 뜬금없이 내보낸 거야. 왜? 특별한 게 없는데 왜? 특별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고. 그럼 이때 또 한 남자가 옛날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박원순 아들이 병역 비리했다고 주장하다가 그게 허위사실로 인증이 됐어요. 허위사실로 입증이 돼서 국회의원 사퇴까지 한 사람이 다시 전면에 나섰대. 왜? 본인의 개인적인 소송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서 뭔가 이렇게 다른 데로 눈 돌릴 필요가 있으셨겠지. 다른 데로 눈 돌릴 필요가 있으시니까 뭐 전면에 나서신다 뭐 이러면서 지금 맞아 떨어진 거야. 그럼 왜 갑자기 MBC는 박원순 이야기를 끄집어냈을까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밤새도록 왜 떠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야. 박근혜의 전승절의 의미. 사실 이게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이건 100이면 100.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 이미 이게 세브란스 병원 원장, 서울병무청, 그 다음에 대한영상학회 회장까지 인정을 한 영상이야. 이건 100% 진해가 깨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걸 왜 꺼냈겠어? 증거가 명백한 내용을 꺼낸 이유는 뭐냐? 소위 박원순의 아들을 건드리면 박원순을 지지할 만한 소위 야권 세력들이 그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방어를 할 거 아니야. 눈 돌리는 거죠. 지금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에 가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막 야권이 야 너네 이제까지 반미하면 빨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박근혜의 중국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너네 이제까지 그 중국 저기 뭐야 김일성이 받았던 행사 박근혜가 지금 똑같이 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동안에 김일성이 받았던 거 박근혜가 똑같이 받았다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이나 박근혜나 똑같다고 그러는 건데 이러면서 우리가 시비를 걸까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고 이 전승절의 의미 그리고 열병식의 의미 이런 외교 군사적인 의미를 부각시켜서 이 문제를 확대시킬까봐 이 진보 세력의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띄우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뭐 석회질이 다르다는 둥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박주신이 뭐 외국으로 유학 갈 때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가슴 사진에서 보여지는 석회질의 밀도와 이 MRI에서 보여지는 석회질의 밀도가 다르니 다른 사람이란 주장이야. 근데 뼈가 어느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그랬잖아. 박주신이 그 CT 촬영 MRI 찍으러 갈 때 그 실제로는 박주신이 MRI 3번 찍었다고. 그 2011년 12월 7일에 한 번 찍었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번 찍었고 그런데 이 찍기 전에 이미 다른 걸 한 번 찍었다고. 그게 누가 그랬냐? 이거 내 친구가 그랬다고. 내 친구가 박주신을 데리고 혹시라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때 만약에 첫 번째 MRI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다른 병원에 가서 중간에 비공개로 다른 병원에 가서 찍은 거야. MRI를 찍었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박주신 MRI를 찍어서 공개한 거야. 그게 누구냐? 내 친구가 직접 한 일이라고. 그때 기자 누구누구가 따라붙었고 근데 두 번째 비공개로 찍은 병원까지 기자들이 따라붙었어. 내 기억에는 종편 중에 하나야. 종편 중에 하나 기자가 따라붙어서 그 중간에 비공개로 찍은 병원까지 가서 추적을 한 걸로 알아. 그런데 결론은 공개 신검에서 이 기자들이 사실이 맞다. 검사실에 박주신 말고 딴 사람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박주신의 MRI가 맞다. 세브란스 병원 원장과 그 의사들이 쭉 나와갖고 발표 공개적으로 한 거야.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킨 건 뭐냐?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눈과귀를 딴 데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뭔데? 반미하면 빨갱이다. 반미하면 빨갱이다. 빨갱이 좌좀 선동 쓰고 다니는 애들한테 일감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빨갱이 좌점 선동이라고 막 얘기한 애들한테 지금 일감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고 중국 인민군이 지금 행사하는 반미 군사 퍼레이드에 박근혜가 갔는데 이 댓글원들이 진실을 알아봐. 멘붕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얘네들한테 일거리를 던져준 거지. 야 박주신이가 그 병역 비리 때 떠벌리고 다녀 이러면서 일감 던져준 거야. 일감 던져준 거야. 그래서 이 핵심은 이만큼 얘기를 해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 1000명 그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는 거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주신의 병역비리에 대해서 다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야.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누가 맡았냐? 공안검사가 맡았다는 거야. 공안검사가. 이거는 박주신이라는 만약에 박주신이 진짜 병역을 기피했다면 이거는 형사사건이잖아. 그런데 이걸 공안검사에게 배당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최동욱 시절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다시 문제 삼아서 몇 달 한번 질질 끌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몇 달 끌어보겠다는 게 쟤네들의 주장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주장하면 되냐 하면, 그래 박주신의 석회질이 다르다라는 그 사진 좀 까봐라. 그리고 정확히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학술적으로 얘기해라.
그러면 그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 영상학회 의사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양승호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이건 세브란스 병원장이 사표 써야 될 문제야. 대한영상학회 학회장이 그만둬야 될 문제야.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잘릴 문제야. 증거 깔아. 박주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 깔아. 그걸 대한민국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보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뭐 국제적인 영상학 국제적으로 저명한 영상 전문가래. 국제적으로 저명한 영상 전문가의 기준이 뭔데? 뭐 국제적으로 무슨 유명한 논문을 써가지고 뭐 국제적으로 뭐 바깥에 강의하러 다니시고 뭐 그런 경력이 있으신 건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영상 전문가라는 기준이 뭐냐? 그거 하나 까고 그 다음에 박주신이 다른 사람이라는 석회질의 증거 한번 까봐라. 그 석회질의 증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의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또 뭐 대한민국 영상학회장을 지금 못 민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국제영상학회에다가 이거를 보내서 한번 평가 받아보자. 증거 까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주장하면 돼? 증거 까라. 국제적으로 저명하다는 그 논문도 까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는지 그 논리적 증거를 공개해라. 그러면 믿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면 나는 된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괜히 쓸데없는 박주신 논쟁으로 지금 중국의 전승절 문제와 중국의 열병식과 다음 달에 이 군사 무력 대치쇼 이걸 우리가 이게 왜 얘네들이 이게 필요했냐 하면 사실 이게 박근혜가 지금 반미 군사 퍼레이드에 간 거야. 반미 항전을 다짐했던 열병식에 지금 참석한 거란 말이야. 그래놓고 다음 달에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무력 도발을 쇼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야. 9월의 박근혜 행보와 10월의 행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너네 왜 이슈할 때는 반미 군사 퍼레이드 갔다가 왜 지금에 와서는 무력 충돌 얘기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싸움을 끌어갈까봐 중간에 맥을 끊으려는 거죠. 진보 세력의 정신을 산란하게 해가지고 지네들의 이 열병식 쇼를 덮고 가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기획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거야. 이건 나의 추측이야. 사실이 아니라 추측. 내가 뭐 특정인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언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동을 하는데,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니네는 꼭 니네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이더라. 지기가 얇아서 흔들려놓고 나한테 괜히 지랄이야. 왜? 112에 신고해서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그러려고? 아니면 112에 신고해가지고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그러려고? 아우 지랄들이야.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자, 그 이야기 넘어가서 다음 이야기는 뭐냐? 경찰이 지난 2년치 최루액을 세월호 반대 시위에 쏟아부었다. 또 지금요 이 검찰이 굉장히 위법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막무가내 묻지마 이 압수수색 이게 뭐 뉴스가 안 나오고 이래서 그런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막무가내로 막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러나 사법처벌이 굉장히 많아졌고 박래군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억울한 사람 아니야. 지금 박래군이라는 사람이 시민운동가야. 근데 이 시민운동가가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고 지금 감옥에 구속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폭력 시위를 유도하거나 지시했다라는 증거도 없는데 지금 구속돼 있어요. 묻지마 압수수색이 너무 늘어난 거야.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 위에 증거 조작. 자, 이런 기사도 있어.
경찰 세월호 집회 참가자 구속 위해서 증거 조작, 집회 경비 책임자 진술서를 대필하고 10년 전 종로서 경비과장 도장을 사용했다. 이 무슨 얘기냐?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현장 경비 책임자의 진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는 실제 해당 경비과장이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서에 찍힌 도장은 10년 전 종로서 경비과장의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 얘기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워? 경찰 조작 대필 진술서 증거자료로 법정에 제출, 집회 참가자 조작된 자료 바탕으로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은 일용직 노동자 권모 씨를 포함 참가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권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종로서 이규환 경비과장 명의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4월 21일 작성된 이 진술서에는 오후 6시경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주변에 4천여 명이 모여 불법 집회를 하고 질서유지선을 파손했다.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북단에 인원이 증가해 방송 차량으로 재차 자진해산 요청을 했고 공개 체증하도록 지시했다는 식으로 집회 현장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작성일 다음 날인 22일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다. 집회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 과장의 진술서는 권 씨의 혐의 입증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날 권 씨는 구속됐다. 경찰의 조작은 권 씨의 본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과장은 지난달 25일 권 씨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확인됐다. 이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21일부터 서초경찰서로 출근해 직접 작성할 수 없었고 진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무과 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왔던 것이라고 털어놨다. 안 본 사람한테 이걸 쓰라고 그런 거야. 재판장이 진술서 내용은 확인했냐고 묻자 꼼꼼히 읽지 못했지만 집회 현장이 체증된 동영상대로 적힌 것으로 믿고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서 하단 이 과장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황모 씨의 도장이었다. 황 씨는 2004년 종로서 경비과장이었고 현재는 경찰청에 소속돼 있지 않았다. 진술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작성자가 직접 쓰고 자기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가 된다. 이 과장은 자기 이름으로 제출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 과장 대신 작성한 자료에 임의로 도장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권 씨는 구속됐다. 조작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본 재판에서도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권 씨의 변호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이 과장이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하는 판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진술서를 급히 만들어내 증거를 늘리는 건 증거 조작이자 반인권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과장은 민중의 소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얘기한 대로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단체 주관 집회에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에게 생일 같은 날이라고 말하거나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며 경찰 잘하고 있다는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서초서 경비과장으로 전보됐다. 그랬더니 지금 이 기사가 민중의 소리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물타기가 들어왔어요. 민중의 소리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문 닫고 잡혀갑니다. 조선일보는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을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지만 민중의 소리나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신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바로 그 문 닫고 잡혀가죠. 이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처벌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언론인이라면서 잡아갔잖아. 나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잡아가 놓고 나중에 허위사실 아니라고 인정했지만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에서요 허위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만약에 민중의 소리가 허위사실 보도했으면 이거 바로 폐간되고 잡혀 들어가. 너희들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봐봐. 지금 이 과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거짓 증거자료가 재판에 회부된 게 재판에 증거자료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사과할게.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경찰의 모습이야. 이게요, 지금 이제 이 경찰이나 정부의 증거 조작 사건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유우성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하고 검찰이 증거 조작해갖고 제출했잖아.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옛날에 지금 이제 박정희 정부의 실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다 검찰 출신이야. 얘네들이 검찰에서 우리나라를 호령하던 시절이 박정희 전두환 때야. 근데 박정희 전두환 때는 증거가 필요가 없었어. 왜?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냥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고 그 자백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했어. 그게 가능하던 시절이야. 박정희 전두환 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거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런데 1987년에 우리나라의 헌법이 바뀌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바뀌면서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증언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법이 바뀌어버린 거야. 형사소송법이 바뀌어버린, 헌법이 규정을 했고,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어때? 그럼 증거 조작하지? 그래갖고 증거 조작질을 하는데, 이게 증거를 조작하면 어떻게 돼? 변호사들이 귀신같이 또 알아내니. 왜? 그게 87년 이후에 모든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하면 그게 변호사에게도 공개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변호사는 검찰 측의 증거를 검토해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하면 바로 티가 나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백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어요. 예. 뭐라고? 노동절 하룻밤 만에 경찰 물대포 4만 리터 쏴. 자, 지금 이제 증거 조작 이야기 뉴스 봤고요. 다음 이야기는 세월호 집회의 최루액 발사는 박근혜 정부 2년치, 물대포는 80톤으로 지난해의 10배. 완전 미친 것 같아. 그죠? 지금 박근혜 정부를 주도하는 애들이 완전히 미친 애들 같아. 경찰이 올해 전반기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시위에 쓴 최루액의 양이 600리터 이상을 기록. 박근혜 정부 임기 2년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는 올해만 80톤가량을 지난해에 10배에 달했다. 과도한 집회 억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 18일 범국민 대회 집회에서 모두 465.75리터의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11일 세월호 문화제에서는 29.76리터, 일주기 당일인 16일에는 범국민 추모제에서 13.7리터를 썼다. 5월 1일 노동절 및 4.16 연대 집회에서는 123.34리터를 썼다. 이 나흘 동안 총 630리터 이상을 쓴 것이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인 2013년부터 14년 2년간 678리터의 최루액을 썼다. 단 나흘간 사용량이 2년치에 육박하는 셈이다. 경찰은 이후 5월, 6월에도 4차례에 걸쳐 5리터가량의 최루액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전반기에만도 모두 657.7리터를 쓴 것이다. 세월호 일주기 범국민 추모제 등 세월호 관련 집회 시위에서 사용한 양만 총 163.55리터로 올해 사용량의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사용량의 3.3배에 이르는 양이기도 하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도 올해 6개월간만 79.2톤을 사용했다. 지난해 8.5톤을 쓴 것에 비하면 10배 가량이다. 이 역시 대부분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8일 세월호 국민대회에서 33.2톤,
4월 24일 대구 민주노총 총파업 거리대회에서 6톤, 5월 1일 노동절 및 4.16 집회에서 40톤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수경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유가족들과 아픔을 아니 기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단어가 제대로 안 쓰여? 유가족들과 아픔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에 대해 정부는 이를 보듬기는커녕 공권력을 동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폭력으로 막기보다 헌법을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세월호를 기억하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쓴 기사냐? 아니 기사를 올리기 전에 이게 좀 한번 읽어보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또 어저께 4시, 2시에 올린 기사인데 어저께 3시에 이게 맞춤법이 안 맞는데 이걸 그대로 올려놨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경향신문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지? 자, 예. 그래서 지금 좌우지간 경찰이 이 시민들에 대한 경찰이 이 시민들의 시위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막 무대뽀로 나오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작년에 지방선거 깨지고 나면 지방선거에서 쟤네들이 이기고 나면 공안 통치를 할 거다. 공안 통치가 뭐냐면 공포정치, 그 포갑적인 정치를 할 거라 그랬잖아.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을 겁주는 거, 국민을 강제로 강압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능력으로, 실력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알 정신병. 그래, 네가 봐도 박근혜가 레알 정신병이야, 그지? 그래도 막 대통령대로 레알 정신병이 뭐야? 자, 박근혜가 세월호 집회가 불법 시위였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일까요? 불법 시위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맨 처음부터 그냥 시민들이 꽃을 헌화하러 가겠다 그런 거야. 그런데 차벽을 쳐서 막았어. 그런데 이 차벽이 뭐다? 위헌이다. 내 위에 써놨잖아요. 예.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차벽은 위헌이라고 2011년 헌재가 판결을 했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위헌적인 이 차벽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딴 데로 돌아가면서 그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냥 길 건너가서 헌화하고 물러갈 사람들을 못하게 막은 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거는 불법 시위를 경찰이 유도한 거야. 위헌적인 차벽으로 시민들의 시위를 통제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는 시위의 자유가 있어.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어디에? 헌법에. 그럼 경찰이 뭘 해야 되냐면 경찰은 교통을 통제해서 시위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헌법이에요. 여러분은 그 집회 시위가 경찰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줄 알잖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집회 시위법에 보면 집회 시위는 신고하는 거지 허가제가 아니야. 그리고 경찰이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헌법에 의하면 경찰은 집회 시위대를 막으면 안 되는 거야. 경찰은 뭘 해야 되냐면 시위대가 행진할 때 그 행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을 통제하는 거. 그게 경찰의 역할이야. 그런데 지금 그래서 불법 집회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불법 집회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불법 집회는 그럼 없냐? 있어. 폭력을 사용하는 거. 폭력을 사용해서 기물을 파괴하고 국민의 재산을 불지른다든가 이러잖아. 그러면 그거 불법 집회야. 가령 이제 왜 상가를 테러한다든가 그 다음에 불을 지른다든가 남의 집 상가에다가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거는 불법 집회예요. 그러나 평화적인 행진과 피켓팅, 구호 외침 이런 거를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나라 집회 시위법이야. 그런데 지금 평화롭게 행진하는 걸 갖다 불법 집회라고 그러는 건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우리나라 법을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건 민주주의를 아나.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민주주의 헌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그래. 뭐 평화행진은 무슨 이러는데 그 얘기 알죠? 또 이 전쟁 위기에 들어오신 분한테 또 보너스 설명. 그때 내가 4월 16일 밤에 그 어떤 사람들이 폭력적인 집회를 유도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4월 17일인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반드시 폭력 시위를 유도할 거다. 반드시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놈들이 있을 거다. 만약에 길이 막히면 그 경찰이 차벽을 세워서 길을 막으면 절대 무력을 쓰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라. 그런 얘기를 했어. 내 4월 17일 방송 한번 찾아봐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실제로 그날 4월 19일이었죠. 4월 19일에 모인 시위대가 앞에 차벽으로 막으니까 노래를 부른 거야. 주저앉아서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평화행진을 한 거야.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이 저 버스를 끌어내려야 된다면서 막 저기 화단에 있는 줄을 푸른 거야. 근데 이제 이 세월호 대책위에서 당신들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이러고 물어본 거야. 경찰이었대 그게. 저기 빨랫줄을 끊어가지고 경찰차 잡아당기자고 2명이 막 풀고 있더라는 거야.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도망갔는 그 신분을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었대요. 그 사건이 있었어. 또 그거 말고도 막 그 욕을 하면서 막 경찰한테 공격을 해서 당신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흐지부지 도망간 거야. 그날 다수의 대중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어땠냐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광화문 그 경복궁 담벼락에 감금해 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거야. 그래서 길거리에서 양동이에다가 대소변을 보게 한 거야. 가림막도 안 주고. 그걸 본 그 시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분노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날 2시가 집회가 시작인데 바로 1시 반경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강제로 연행을 한 거야. 이건 뭔데? 2시에 집회 열리면 사람들 열받아서 사고 치도록 유도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전날 밤에 아무래도 내일 폭력 시위를 유도할 거다. 그러니 길이 막히면 주저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절대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방송 보신 분, 그때 망치 부인이 16일, 17일이었지. 그날 밤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날 그날 밤 방송 보신 분 절대 폭력 시위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게 다 증인이야. 다 증인이야. 그랬더니만 정말로 다음날 이 시민들이 분노해도 앉아서 분노한 거야. 그리고 폭력 시위에 휘말리지 않았어. 그래서 프락치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오늘 자 됐어요. 자 그날 들으신 분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거 몰랐던 분들 있죠. 이제까지 진짜 그날 그 4.16 집회 때 누군가 그렇게 의도했다라는 거 그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그 당시에 폭력 시위를 주도한 애들이 막 유도한 애들이 있었어. 막 소리 지르면서 뭐 쳐들어가자 그랬던가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주장한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게 시위대가 아니야. 그게 시위대가 아니었어. 기가 막히죠. 그래놓고 불법 시위했다. 이렇게 시위 얘기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누구의 주장이냐? 새누리당의 주장이야. 언제나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폭력 시위를 한다. 요게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 박근혜 지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김무성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쇠파이프만 흔들지 않았으면 3만 불은 갔다. 지금 1인당 GDP 3만 불 갔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CNN에서는 연일 우리나라 노조가 쇠파이프 흔드는 게 매일 방송되고 있다. 그렇게 발언을 했다며. 근데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입증됐다는 거. 예,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 입증됐다는 거 뉴스 갖고 와봐.
모든 시위는 불법 시위고 모든 시위는 폭력 시위라고, 예, 모든 시위는 폭력 시위라고 그 주장을 했던, 아니 그게 그 김무성의 주장이 허위라고 증명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김무성의 발언 내용에 대한 기사이고, 요거 말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CNN에서 날마다 우리나라 노조가 쇠파이프 들고 시위하는 장면만 나온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다. 허위로 증명됐다는 거. 이승환,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 달러 같다. 이 김무성이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누리꾼들의 비난 본물. 참.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내 얘기하다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네이버 여론조작단이 아침 일찍 뭘 메인에 띄워놨냐 하면, 내가 그랬잖아. 네이버 뉴스에서 정확도가 여론조작단이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를 막 광클을 해갖고 클릭 많은 뉴스로 올려. 그게 정확도야. 그리고 막 그 뉴스에다 댓글 달고 이러면서 뉴스를 노출을 시킨단 말이야. 오늘 아침 네이버에 그 박원순을 치면 MBC에서 주장한 내용 있잖아. MBC에서 박주신이 병역 비리했다는 주장만 한 내용, 그 내용만 뉴스로 올라와 있었어. 제일 위에, 맨 위에. 그러니까 여론조작단이 열심히 작업을 해서 그 MBC의 뉴스만 제일 눈앞에 띄워놓은 거야. 그런데 아침에 8시하고 11시에 검색어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박원순 MBC 고소. 그거 보신 분. 여론조작단이 새벽 내내 작업을 해가지고 MBC에서 박주신이 병역 기피했던 비리가 있다라는 뉴스를 올려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뭘 검색했냐 하면 박원순이 MBC 고소했다. 이걸 더 검색을 많이 한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여론조작단이 온갖 수작을 다 해가지고 막 박원순에게 흠집을 내고 싶었으나, 박주신이 병역 비리한 것처럼 유도하고 싶었으나 국민은 달랐다는 거야. 국민은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않고 박원순 MBC 고소 그 뉴스만 계속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는 거야. 난 요즘에 그걸 많이 느껴요. 예. 아싸. 그래요. 고마워요. 잠깐만. 요거. 자, 김무성의 발언과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예. 먼저 볼게요. 가수 이승환 씨가 친일파 재산 환수했으면 소득 5만 달러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나는 이승환 씨 얼굴을 보고 나보다 한 10년 어린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20대 때 이승환을 몰랐거든. 가수 이승환을 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였어. 어찌나 황당하던지. 김무성 노조 쇠파이프 발언에 누리꾼들의 비난 본물. 재벌이 배임 횡령 탈세 안 했으면 5만 달러 같다. 그런 노동자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다. 파업하면 용역 깡패 동원하고 물대포 쏘는 현실 모르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노동자합이 쇠파이프로 공권력을 두드려 팼고 그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을 넘겼을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 누리꾼들은 친일파 청산과 재벌개혁만 했어도 소득 3만 불은 예전에 이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사학자 전우웅 씨는 자신의 트위터로 유신체제가 아니었으면 경제성장 못했다. 노동조합이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국민소득 3만 불 됐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한 뒤 성장한 건 독재덕이고 성장 못한 건 노동자 탓이라는 신념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코 민주국가일 수 없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이 안 되는 건 노동자 탓이라는 말에는 동조하면서 재벌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그렇게 서민들끼리 싸우는 거죠. 하지만 투견판에서 돈을 버는 건 개가 아니라 투견장 주인입니다. 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이용자 혜연 씨는 김무성 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소득 3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왜 노동자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가 쇠파이프란 단어로 노동자 이미지를 폭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노동자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책임 전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쌍용차 해고 노동자 진압 장면 사진과 함께 방패와 진압봉으로 중무장한 공권력이 두들겨 팬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느냐면서 저자로 대표되는 기득권들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를 보는 시각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도나 대립 진압의 대상으로 여겨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고 적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누구는 김무성이 국회 연설에서 노조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 불 됐을 것이라고 무식한 소리 했다면서 재벌 총수들이 배임 횡령 조세 포탈 착취 안 하고 노동자들에게 분배 잘했으면 진작에 소득 3만 불 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수 이승환 씨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무성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 불 됐을 것이란 제목의 한겨레 기사를 올린 뒤 친일파 청산에서 재산 환수하고 사자방 즉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엄한 돈 쓰지 않았으면 소득 5만 불 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외 기타 등등 약 4억 3,700만 가지 정도 더 있으나 생략이라고 덧붙였다.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에도 김무성 대표의 노조 쇠파이프 발언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이 그 아래처럼 잇따라 올라왔다. 친일파 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되는 나라이니 상식은 사라지고 날마다 비정상적인 말만 하는구나. 친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국민들이 혹독하게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왜 쇠파이프를 들게 됐는지 이유라도 듣고 나서 그런 망언을 했을까. 헌법이 보장된 권리인 노동조합을 쇠파이프라는 단어로 단정해 국민을 모욕하지 말라. 그런 노동자들 덕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땀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노조가 파업하면 사측의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경찰은 최류학과 물대포로 응징하는 이런 현실을 알고나 얘기하는 겁니까? 친일 세력과 대기업을 감싸는 새누리당만이 아니었다면 국민소득 5만 불 가능했다. 우리 국민들이 엄청 똑똑해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을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국민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고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그 공권력을 두드려 팼다며 그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을 넘겼을 것이라고 경제정책 실패를 노조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김무성 대표의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는 막장 발언을 보면 김 대표는 뼛속 깊이 반노동이 낙인되어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 그런데 김무성 CNN의 연일 쇠파이프로 경찰 패는 장면 언급은 허위, 노조 비난 급급 사실 확인 안 해. 새누리당 언제 보도됐는지 찾아보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미국 CNN 방송에 연일 매시간 한국 노동자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된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CNN 방송에 연일 매시간 쇠파이프로 경찰들을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되는데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NN 방송 웹사이트와 구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최근 6년간 CNN 방송이 한국 노조 파업이나 시위에 관해 쇠파이프로 경찰을 패는 장면을 보도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른바 쌍용차 파업, 그럼 그렇지. 뭐 여당 대표가 뻘소리를 한 거지. CNN 6년 동안 이런 보도 한 적이 없대. 어쩔 거야? CNN에서 지난 6년 동안 이런 보도 한 적이 없대. 자, 얘들아, 왜 딴 얘기하고 그래? 왜 딴 얘기하고 그래? 니들도 부끄럽지? 니들도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지? 너네가 차기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김무성이가 이렇게 뻥쳤다가 그냥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지? 그래서 지금 막 딴 얘기하는 거지? 들어봐. 뭐요? 지난 6년간 CNN이 한국 노조 파업이나 시위에 관해 쇠파이프로 경찰을 패는 장면을 보도한 것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이른바 쌍용차 파업 투쟁 사태 이후 한국에서 거의 쇠파이프가 등장한 시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어머, 그랬구나. 예. CNN이 최근 격렬한 한국 시위 사태에 대해 관해 거의 마지막으로 보도된 게 지난 2009년 쌍용차 시위 사태와 경찰의 대치 과정에 관한 기사에서도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성난 경찰들이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노숙투쟁을 하던 공장으로 들어가 해산시켰다. 노동자들은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 등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당국은 17명의 경찰이 부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쇠파이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최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일부 보도되기도 했으나 노동자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보도된 적이 없었다. 김 대표는 또 지금 조선 3사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조 4천억 적자다. 그런데 파업한다는 건 아닌가? 그럼 그들이 그 회사 망해도 괜찮은 것인가? 해외에 다 홍보된다고 최근 조선업종 노조연대회의가 공동파업을 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외신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CNN이나 여타 외신들이 보도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 김 대표는 그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끼치는 폐악은 엄청나다며 마치 노조의 파업으로 조선업계가 적자에 직면한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CNN 방송을 비롯한 외신들이 한국 조선업계가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적자에 직면했다는 보도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 조선업계가 원유 가격이 50%나 곤두박질 치는 사태로 국제 원유회사들이 정유시설의 건조나 관련 선박 주문 등 투자를 줄이는 바람에 점점 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 등 조선업계가 적자가 누적되는 이유로 국제 원유가의 하락을 꼽았다. 국제 원유가가 이렇게 하락해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안 떨어져요. 김 대표의 CNN 방송 관련 발언과 관련하여 최근 언제 CNN 방송이 그런 장면을 방송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성일 새누리당 부대변인은 그건 잘 모르겠고 현장에 있지 않아 발언 배경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장성철 대표 보좌관은 연일 매시간 발언은 다소 강조하려고 한 것 같다며 발언의 근거 요구는 찾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무성 대표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민주노총 교육선전 실장은 하나도 사실과 맞는 것이 없어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노동조합을 악마화하려고 근거도 없이 연일 쏟아대는 막가파식 막장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이거 빨갱이 짓일까요?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까요? 응?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일까요? 아니면 빨갱이 짓일까요? 이거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이 유엔에 소속된 모든 나라는요, ILO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노조를 방해하면 안 돼요. 노조 구성을 방해하면 안 되고, 국가에서 도리어 기업이 노조 건립을 방해하면 그거를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 노동 3권이 인정되어 있어요. 단결권, 이게 뭐예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 이 노동조합을 구성해서 회사랑 같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세 번째, 만약에 기업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런데 김무성과 이 새누리당은 노동조합 자체가 악인 것처럼,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법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못하게 하고 투쟁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못 찾고 노동 조건이 계속 나빠지는 걸 막지 못하니까.
노동 조건을 계속 악화시켜야 기업이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사람을 착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야당 대표도 굉장히 이 김무성 대표의 연설이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 이 김무성이 친일파의 아들이라면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이라는 이 야당 원내대표가 이 독립투사의 후손으로서 김무성한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줬죠. 예. 자,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예. 친일 교과서 문제.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 추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를 채택하라고 압력을 넣었어. 그게 실패하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전략이 바뀌어. 뭘로? 국정교과서. 그래서 박정희를 신격화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을 국정교과서로 만들려는 작전을 지금 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역사 교수, 서울대에서 역사 관련 교수 77%가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역사교사 2255명이 성명을 발표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면 저항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 이 주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서울대에서 서울대 교수 77%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물론 이제 23%가 누굴까가 매우 궁금해. 좌우지간 서울대 교수 77%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했고, 우리나라 역사교사 2255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야. 지금 정부는 채널A TV조선이 맨날 똥꼬 빨아주고 KBS MBC를 차지해서 자기네들이 국민의 여론을 전부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부산대에서 노무현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던 부산대 교수가 폐강되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해갖고 올 폐강되고, 그리고 주부들이 신문 가지고 현찰 주면서 조중동 보라고 작전 피는 거 그거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 미용사들이 미용실 원장님들이 위생교육 받으러 갔는데 방공교육 했더니 항의하고, 그리고 누구가 김무성이가 노동자 쇠파이프 발언했더니 네티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그리고 서울대 역사 교수들이 이름을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재민아, 이모 지금 방송 중인데. 미안, 30분 뒤에 꼭 전화해. 아, 그래. 조심해. 마이크. 서울대 역사 교수들, 조카, 우리 군대 간 조카. 군대 간 조카 얘기한 거야. 서울대 역사 교수들 이름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체 44명 가운데 77%인 34명. 황우여 장관에게 의견서 전달.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느니 찾아볼 수 없다. 전국 초중고교 교사들도 역사교사 2255명 선언 성명 발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제지하려고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들과 전국 초중고 역사 교사들이 이름을 걸고 나섰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것으로 국정화 최종 결정을 앞둔 정부의 적자는 부담이 되리라 전망된다. 교육부는 9월 말께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강론을 교시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기로 돼 있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은 이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인문대, 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학과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체 교수 44명의 77%인 34명이 실명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대 오수창 국사학과 교수와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날 2시 정부 서울청사에 황 부총리를 면담했다. 한국사회와 학계에서 상징성이 강한 서울대의 역사전공 교수의 압도적 다수가 정부 정책에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일이 드물다고. 서울대 교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드물다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를 방증한다. 서울대 교수 2명은 황 부총리 면담 직후 정부 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중하지만 단호한 국정화 반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과 합치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도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학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차 국정화 반대 선언 때 1034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1년 만에 실명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역사교사가 배로 늘었다. 교사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가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교과서 폐지운동을 벌이고 대안적인 역사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역사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거듭 국정화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교과서 도입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때가 차오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때가 차오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기운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운을 느끼잖아. 그런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요, 어떤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버렸어. 그동안에는 어떤 이제 그 정치개혁, 야당 개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라면 내가 볼 때 지금 국민들 분위기가 직접 행동에 나왔어. 직접 행동에 나서서 이 박근혜 이 독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미친 권력에 이 독재에 맞서기로 한 것 같아. 직접. 이제는 뭐 야당 정치인을 통한 간접적 저항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직접 저항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그러나 그냥 이렇게 쑥쑥 넘어갔어. 막 넘어갔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뭐지? 1대 33대 뭐 그거 1대 33대 300의 비율인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징조가 있다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쟤네들의 행동은 이제까지 쟤네들이 야당 죽이기에 집중했어. 야당을 죽이면 완전히 지네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철저히 야당을 죽여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관심을 끊었어. 뭐 문재인이 뭐라고 그러든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한마디는 하고 갈게. 안철수가 막 문재인더러 리더십이 없다고 막 비판을 했다며. 어이 안 선생, 어이 안 사장, 그 국정원 해킹 사건 어떻게 됐는데? 그 문재인한테 시비 걸지 말고 대기 맡은 일부터 좀 어떻게 해결해봐. 국정원 해킹 사건 그거 증거 찾았어 못 찾았어? 그거 뭐 저기 위원장 맡았다고 기자회견 존나리 열심히 하더니 왜 내놓는 성과가 없어? 혹시 설마 그동안 슬그머니 문 닫은 거야? 끝낸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럼 뭐 저기 이탈리아 이메일을 못 읽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시켜서라도 읽어서 확인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마어마한 분량 아직 우리나라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며.
어이 안 선생, 안 사장, 당신이 지금 집중할 거는 문재인의 자리가 아니야. 문재인 자리에 눈독 들이지 말고 국정원 해킹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아, 나 진짜 어떻게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 가만 보면 야당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뭐 김한길이나 이 안철수나 그 다음에 뭐 문희상이나 한명숙이나 이런 박기춘이니 뭐니 야당 의원들한테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제 야당을 통한 대리 저항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국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의견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 드문 일이야. 뭐 전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뭐 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적은 있어도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들 전체 77%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알려지면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역사교사들이 2배로 늘어나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이유는 단 하나야. 독재를 미화하고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거에 반대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게 역사 교사들의 뜻이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야. 국민들이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맞서지 그러니까 참지 않겠다. 직접 행동하겠다라는 나는 뜻으로 보여.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느낌이 와요. 아, 우리 국민들이 이게 작년에 세월호, 그 다음에 올해 메르스 사태,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전쟁쇼. 사실 전쟁쇼 때 얼마나 국민들이 놀랬냐면요. 우리 사회에 세월호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 세월호 때 저의 방송을 최고 인원이 7,000명이 봤어요. 그게 내 방송의 최고 기록이야. 7,000명이. 그런데 지난 8월 달 그 전쟁쇼 할 때 6,565명이 최고 시청률을 했더라고. 거의 세월호급으로 국민들이 충격을 먹은 거야. 세월호 때 충격받았어. 전원 구조했다더니 뻥이었잖아. 그 다음에 메르스 때 충격받았어. 온 국민이 막 불안 공포에 떨었잖아.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쇼 세상에 토요일 오후에 6,565명이 봤다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이 연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이 이상함, 이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에 더 이상 가만히 참고 있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이 종박 언론들은 지금 박근혜 지지율 폭등하고 있다 말면서 좋아하고 있어. 근데 박근혜 지지율이 왜 올라가는지를 봐야 돼. 지금 박근혜가 뭐 북한을 뭐 막대해서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평화를 지켰기 때문에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 지금 중국의 전승절에 갔기 때문에 지지율 올라가는 거야. 그 얘기는 지금 진보 세력들이 박근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잘했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한테 표 줄 것 같아? 그건 아니야. 너네 지금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옛날에 너네가 집권하던 시절에, 옛날에 지금 김기춘이나 이병기가 집권하던 시절에는, 검찰에서 이름 날리던 시절에는 언론이 땡전 뉴스를 하고, 그리고 군인 경찰이 국민을 협박해서 절대 공개적으로 지네들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이야. 그땐 인터넷도 없었고, 방송사 두 개, 세 개? 방송사 두세 개에 신문 몇 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거기 또 뭐가 있어? 해외 협조자들이 있어. 니네가 외국에서 뻥하고 다닌 거 바로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외국인 조력자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이 있어. 더 이상 너네들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세상이 변했어. 팟캐스트가 있고 국민들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등신처럼 살지 않아 이제.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월호를 경험했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를 경험했고, 메르스를 경험했고, 지난 지뢰 폭파, 그리고 전쟁쇼, 그리고 지금 가서 반미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는 박근혜를 봤어. 그런데 너네가 옛날처럼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빨갱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옛날에는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 처음 할 때는 우리 경제가, 거짓말 아니고,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가 노동자 탓이냐 재벌 탓이냐 물어보면 70%가 노동자 탓이라 그랬어.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진짜 2007년에 물어본 적이 있어. 200명 볼 때 노무현 지지자들도 노동자 탓이라 그랬어요. 귀족노조 얘기하고. 2007년에 내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물어봤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재벌 탓이냐 노동자 탓이냐. 70%가 노동자 탓이라는 거야. 귀족노조.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9년 만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 9년 만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게 노동자 탓입니까? 재벌 탓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노동자 탓입니까? 재벌 탓입니까? 내가 볼 때는요, 70%가 재벌 탓이라래요. 그죠? 지금, 그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애가 10명에 1명도 안 돼. 10명에 1명도 안 돼. 그러면 이거는 90%가 재벌 탓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우리 경제가 재벌과 노동자 중에 누구 탓이냐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 10년 전에는 다 노동자 탓이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한 거야. 지금은 전부 재벌 탓이라래. 왜? 내가 실제로 2008년에 방송하면서 그 재벌들이 사내 보유금 160조 원을 쌓아두고 있다 그랬더니 나한테 지랄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 160억이겠지. 그러면서 재벌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어. 2008년.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랬다니까. 내가 방송하다 하도 당당한 게 아니라 그래갖고 그런가 그랬어. 그런데 2007년에는 160조였던 재벌 보유금이 지금은 500 몇십 조? 뭐 30대 재벌로 확장하면 700조 원이라며. 옛날에는 이거 국민들이 꿈도 몰랐어. 전혀 몰랐어. 심지어 2007년에는요. 1인당 GDP 2만 불이라 그러면 그 연봉 2,500 받으면서 막 어깨에 힘줬어. 평균 이상이라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랬어. 2007년에 1인당 GDP 2만 불의 의미를 내가 설명하면서 자 그럼 연봉 3천만 원 받으시는 분은 평균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그랬더니 100%가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 연봉 3천이 1인당 GDP보다 평균 이상이라 그랬어. 2007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연봉 GDP 2만 불이면 그 연봉 3천이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국민들이 전부 다 연소득 1억 4인 가족이 연봉 1인당 GDP 2만 불이면 4인 가족의 한 해 수입 8,800이 돼야 평균이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이거를 전파하는데 몇 년 걸렸다. 이거 전파하는데 진짜 몇 년 걸렸어. 내가 2007년, 8년, 9년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억지라 그랬어. 그때 혹시 보셨던 분 있어요? 내가 2007년, 8년, 9년에 1인당 GDP의 의미를 아느냐. 1인당 GDP 2만 불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4인 가족이면 여러분 8,800만 원이 있어야 평균이란 얘기다. 그 얘기할 때 처음에 3년 동안은 다 나한테 말도 안 된다 그랬다니까. 그쵸? 옛날에 나한테 말도 안 된다 그랬어. 그건 과장이라고. 그게 왜 과장이야? 사실이지. 근데 진짜 9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상식이 되어 있어. 오늘 몰랐던 사람 있죠? 예, 오늘 그거 몰랐던 분 속으로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지. 1인당 GDP의 개념이 그거야. 4인 가족이면 2만 불일 때 8,800. 그런데 지금 뭐 2만 8천 불이잖아요. 2만 8천 불. 자, 그러면 내가 또 보여줄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지금 1인당 GDP가 2만 8천 불이야. 그러면 2만 8천 불에다가 지금 환율 1달러가 얼마예요? 1달러가 뭐 한 1150원? 1150원이라고 해. 그러면 그 1인당 소득이 1150원으로 잡았을 때 1인당 연소득이 3220만 원이어야 평균이야.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부부라면
곱하기 2를 해야 돼. 6,440만원을 벌어야 평균이야. 자식 없이 무자식 부부가. 그런데 예, 만약에 여러분이 4인 가족이야.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평균이냐면 1억 2,880만원을 벌어야 평균 소득이야. 4인 가족일 때. 만약에 여러분이 5인 가족이야. 세 번째 자녀에게 혜택 준다 그래서 막 나왔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 다시 28,000불 곱하기 1,150원 곱하기 5인 가족은 얼마? 1억 6,100만원을 벌어야 평균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 오늘 처음 하신 분 있어요?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야. 이런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거 처음 보신 분 있죠? 맞네. 이게 전쟁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처음 들으신 거죠? 그랬구나. 내가 이거 9년 동안 떠들었잖아. 예. 이거예요, 이거. 1인당 GDP의 개념이 그거야. 근데 그래서 옛날에 뭐 2만 불이면 막 선진국이라고 주장했잖아. 그래갖고 연봉 3천만원 받는 아버지가 자기는 돈 많이 번다 그랬어. 근데 그게 모르고 그랬던 거야, 모르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평균인데 우리 삶은 왜 이래? 이게 평균인데 우리 삶은 왜 이래?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부를 국민 숫자대로 나누면 저만큼이란 얘기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얼만데 연봉 3천만원으로 온 식구가 살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1억 3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 각 가정에 1억 3천 누가 뺏어가는 거야? 누굴까? 재벌이 가져간 거야, 재벌이. 여러분 가정의 소득의 모자란 부분은 전부 다 누가 가져간 거냐? 재벌이 가져간 거야. 여러분 가정의 연소득이 5천이야? 부부가 합산해서 맞벌이해서 5천 벌었어? 그러면 1억 1,100만원을 누가 가져간 거야? 재벌이 꼬리 깐 거야.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고 3교대로 일 시켜야 되는데 2교대 시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제대로 된 납품값 주지 않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부도 내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일 시켜갖고 외국인 노동자 신고하고, 그런 식으로 임금을 뺏어 먹고,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돈이 500조에서 700조야. 10대 기업이 504조 원, 30대 기업이 700조 원. 그 돈 다 누구 돈이야? 그 돈 누구 돈이에요? 국민 돈이에요. 그 돈 국민 돈이야. 그런데 지금 김무성은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3만 불이 안 됐다. 박근혜는 오늘도 노동계약을 해야 된다. 노동계약을 해서 노동자를 더 쉽게 잘라야 된다. 그런 주장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국민을 등신으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들의 언론, 그들이 만든 메이저 언론이 그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갔어. 와, 그런데 나는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오늘 아침 그 박주신이 병역비리했다는 MBC 뉴스를 그 새벽부터 4시부터 6시까지 디립다 작업해서 MBC 뉴스를 제일 위에 올려놨는데 국민들은 박원순 MBC 고소 그걸 검색하고 있더라고. 이게 작지만 큰 변화예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이 만든,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 김무성 발언에 대해서 네티즌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국민은 지금 최고의 그 머리를 쓰고 막 변화되고 있어. 엄청 진화하고 있어. 그런데 박정희 시대로 지배하려는 박근혜와 일당들, 너희들 생각대로 안 될 거야. 지금 박근혜가 막 그 북한에 중국 가가지고 대우받고 왔다고 뻥 까서 그걸로 지금 추석상에 추석 그 밥상에 박근혜 지지율 올랐다는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어떡하니? 9월달부터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 가스값 오르고 이번 9월달 내가 볼 때 물가 인상 때문에
이번 물가 인상 때문에 반응이 심상치 않을 거다. 그 박근혜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거, 그거 박근혜가 진짜 잘했다는 거 아니야. 전쟁 안 한 거 잘했다는 거지. 그게 박근혜에 대한 적극 지지율일 것 같아?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세금 오르고 가스값 오르고 거기다가 그 뭐지? 뭐 소주 맥주 물가가 다 올랐어. 연병 세금 깎으려니까 그 저기 소비세 깎으려니까 도리어 소비세만큼 다 올랐어. 주민세 올려라 정부 압박에 지자체 59곳이 인상을 했다.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네가 감동해놓고 왜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이야. 망치 부인 노답이네? 아이 무슨 노답이야. 네가 문제를 모르는 거지. 아이고 우리 어린이들 참 고생이 많아요.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언제 선동했어. 너 막 내 말을 듣고 막 청와대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 그럼 새끼 네가 감동한 거야. 난 그런 말 안 했잖아. 선동이 뭔데?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 무엇인가 행동하게 하다. 그게 선동이야.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시켰는데 뭘 선동했다고 선동이래. 선동 나쁜 말 아니야. 예. 자,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방송 또 할 수 있다. 자, 오늘 못한 얘기는 방송 너무 오래 했어.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할게요.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다시 합시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예. 자, 내가 오늘 방송 4시까지 하려는데. 또 지나치게 넘어갔어? 예. 내일까지 방송하고요. 돌아오는 6일날, 9월 6일, 예. 제가 홀순날은, 밤방송 한다 그랬잖아요. 9월 6일에는 저녁 9시, 예. 9월 6일 저녁 9시에 망치 부인의, 그 주간 수다방, 예. 주말 수다방. 이게 인생 상담이 될지 시사가 될지 몰라서 일단 9월 6일 저녁 9시에 망치 부인의 주말 수다방, 예, 주말 수다방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평상시에 그 일하시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 그날 생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국정원하고 소송 중인데 이 아무래도 국정원에서 형사 처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그 좌익 교수에 대한 형사 처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걸은 게 저한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제 쪽에서 그 소송을 지면 그 국정원에 돈을 물어내야 된대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소송비가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원래 별풍선 제한을 뒀었는데 그 제한을 작년 9월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에는 벙어리 강퇴 있더니 없어졌냐?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뜻 제가 응원으로 받아들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팬 가입해주신 분들께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939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보장된 평탄한 쉬운 길이라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저는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기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게 느끼신다라면 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과 왜곡을, 역사에 대한 왜곡을 잠자코 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국민들이 느껴진다면, 민주적 굴기를 느끼신다면 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예. 국민 굴기. 이거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그죠? 내가 해놓고, 이거 내 입에서 나온 말 맞아? 야, 이 국민이 굴기하고 있다. 이 맞는 말 같아. 그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건 건졌어. 국민 굴기. 예, 우뚝 일어섬. 아싸. 자, 우리 국민 굴기. 굴기하는 우리 국민. 예, 민주주의의 굴기.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방송 보세요. 야, 내가 말해놓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있어보자. 어제랑 오늘이랑 옷 색깔이 똑같아갖고 헷갈리시겠네. 아이씨, 우리 건빵이 시비 걸 텐데 왜 맨날 옷을 똑같이 입냐고.